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전 현직 대통령이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성폭행 관련 민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LA 파클라브레아 아파트 인근 행콕팍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엄마가 숨지고 6살 딸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10살 난 아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엄마와 남자친구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던 3살 아이가 철로에서 놀고 있다 달려오던 열차가 급정거하며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폭우로 인한 홍수로 사금 채취가 다시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차기 대선은 전 현직 대통령이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는데 두 사람 모두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는 관측입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온라인에 게시한 영상을 통해 차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약 3분 길이 출마 영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년여 재임 기간을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 과정으로 회고했습니다. 반면 의사당 폭동 장면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측 주요 인사들을 번갈아 편집해 보여주며 극단주의자들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영혼을 위한 싸움은 계속 중이라며 현실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는 걸 재선 도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This is not a time to be complacent. That's why I'm running for re-election. 출마 선언 후 첫 대중연설은 노동조합을 택해 지지 기반부터 확실히 다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I make no apologies for being labeled the most pro-union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I'm proud of it. I'm proud of it. I really am.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 총체적 실패를 거론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Biden has totally humiliated our nation on the world stage, starting with the Afghanistan disaster, perhaps the most embarrassing event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두 사람 모두 당내 다수 지지를 받고 있어 차기 미국 대선은 전현직 대통령 간 맞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80을 훌쩍 넘긴 고령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 형사사건에 연루됐다는 점 등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성폭행 관련 민사재판이 오늘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여 년 전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한 민사재판이 뉴욕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패션 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진 캐럴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부연방지법은 이날 배심원단 선정 작업을 완료한 다음 원고 및 피고 변호인의 모두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원고인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캐럴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이 육체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며 이에 따른 피해 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성폭행 관련 사건은 사실 여부를 떠나 시효가 만료된 사안이지만 작년 말 뉴욕주 의회가 1년간 성범죄의 시효 적용을 중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며 우여곡절 끝에 고소가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며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 라는 노골적인 발언까지 하며 반박에 나서 잇따라 명예훼손 혐의로도 피소됐습니다. 이달 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을 위해 회사 돈을 지급했다는 혐의와 이와 관련 기업 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및 사업 자산 가치를 일부러 부풀리거나 축소해 세금 납부를 피하거나 대출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등의 조작 혐의와 관련된 민사소송 정식 재판은 올 하반기 시작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위기설이 돌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1분기 예금 보유액이 40% 넘게 급감하며 하루 만에 주가가 5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인한 은행 연쇄 위기 사태에 직격탄을 입었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하루 만에 5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지난 1분기 말 예금 보유액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40%가량 급감한 걸로 발표되자 잠잠해졌던 위기설이 증폭됐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 예상보다도 고객들의 1분기 예금 인출 규모가 30%가량 더 컸는데 수익성이 악화된 중소 지역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예금 대량 인출, 즉 뱅크런 사태가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은행들의 대출 축소에 있습니다. 고객 예금 이탈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은행들이 앞으로 시중 대출을 줄여나가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인데 결국 이게 경기 침체를 불러올 주 원인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중소은행들의 대출 감소로 경제가 얼마나 타격을 입느냐는 건데 앞으로 몇 달 동안 명확하게 답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도 전망치를 밑돌면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은행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모두 1% 이상씩 하락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오늘 아침 미라클마일 행콕팍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등교를 돕던 엄마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딸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사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팍라브레 아파트 인근 행콕팍 초등학교 앞에서 오늘 오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흰색 픽업 트럭은 아이를 데리고 초등학교에 가던 모녀를 치고는 아파트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에 치인 30살 엄마는 현장에서 숨졌고 6살짜리 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숨진 여성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목격자들은 한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30대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충돌의 원인을 과속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사고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근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학부모들은 매우 끔찍한 사고였다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t makes me sick to my stomach to even look over that way. I mean, you know, you see the bumper in the window over there or what have you, but you see like the white tent up in the corner van. It's sickening. It's nauseating. 사고 현장은 초등학교 맞은편이었으며 사고 당시 아이들의 등교 시간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더 큰 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아이들의 트라우마는 또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This is a tragedy just by every stretch of the imagination. So we've been working with the LAUSD here at the school here. We've got the mayor's crisis response team responding to kind of deal with some of the issues that may come up with the class and things like that. LA 통합교육부는 사고를 목격한 학생들을 위해 당분간 정신건강 카운슬러를 학교에 상주시킬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10살 난 아들을 고문하고 살해한 엄마와 남자친구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LA 북쪽 랭커스터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심하게 다친 아동을 발견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다음 날 숨졌습니다. 아이 엄마는 넘어져 다쳤다고 말했지만 의료진들은 아이가 심각한 탈수와 영양실조를 겪은 점에 미루어 학대를 의심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엄마와 남자친구는 수년 동안 아이를 때리고 채찍질했으며 반복적으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하는 등 상습적으로 고문하고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오늘 33살의 맥신 베런과 37살의 캐림 에르네스토 레이바에게 고문과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철로에 떨어진 3살 난 자폐 아동을 구해낸 뉴욕 교통국 직원들의 따뜻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교통국은 해당 직원들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KBTV 김용성 기자입니다. 뉴욕 테리타운의 한 기차에서 라디오 음이 울리자 기차 내부의 직원들이 전달음에 집중합니다. 아이를 발견하자마자 70마일의 속도로 달리던 기차는 급정거 브레이크를 밟고 철로 한가운데에 멈춰섰습니다. 마르쿠스 히긴스 부기관사는 곧장 기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Finally, we see the child. He's in the gauge of the track at this point, so he's in between the running rails. So we stopped the train. I was like, I'll jump out. 히긴스는 아이를 근처 철망으로 데려와 앉힌 뒤 아이를 어느 정도 진정시키고 나서야 기차 내부로 데려왔습니다. 한 직원이 아이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기차 신호 담당 직원 2명이 철로 근처에서 아들을 잃어버렸다며 울고 있는 여성과 그녀의 딸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아들이 3살밖에 되지 않았다, 자폐증이 있다며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도움으로 아이와 상봉할 수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당시 기차를 급정거시켰던 윌리엄 케네디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 got 4 kids, so as soon as I saw it was a child, I instantly daddy kicked in and we got to save this kid. We got to do something. 이에 지난 월요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3살 아이를 구하고 부모와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준 직원 5명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용성입니다. 사금을 캐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홍수로 사금 채취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사금 채취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산맥 서쪽 경사면에 자리한 골드 컨트리 지역이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전문 채취꾼들은 20여 분의 노력 끝에 $100 상당의 금을 얻기도 합니다. 호기심을 갖는 시민들이 늘자 사금을 캐는 여행 상품도 등장했습니다. 골드러시를 꿈꾸는 호기심 많은 모험가들의 방문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은 물보다 19배가량 밀도가 높습니다. 때문에 채로 걸러내면 손쉽게 금을 채집할 수 있습니다. 과속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사고 다발 지역에 과속 단속용 카메라를 시범 설치한 뒤 이를 점차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을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 시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규정 속도보다 15마일 이하로 과속할 경우에는 $50, 16에서 25마일 사이 과속 시에는 $100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무인 단속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법정에 출두해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고 벌점이나 보험료 인상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LA시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 과속 단속용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애플은 최근 스마트 디바이스 해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커들은 타인의 아이폰을 훔치기 전 몰래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아이폰을 훔친 뒤에는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통해 보안을 뚫고 다른 애플 아이디를 사용해 계정을 변경하거나 초기화시킵니다. 사용자 개인정보 접근권이 완전히 차단돼 원래 주인이 전화에 보관 중이던 사진이나 메시지,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애플 측은 비밀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중요한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백업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한인들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달라진 구인 구직 시장의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윤범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취업박람회를 찾은 사람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20대보다는 3, 4, 50대 구직자들이 더 많이 눈에 띕니다. 팬데믹 이후 달라진 근무 환경, 물가와 임금 상승 등의 불안 요소가 커지면서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양되는 그런 산업도 많고 또 앞으로 또 떠오르는 산업도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오래 멀리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도 구인 시장은 여전히 적극적입니다. 최근에는 기업들은 물론 정부 기관들도 인센티브 등을 내걸며 젊고 참신한 인재 모집에 나서고 있는데
박람회에 참석한 미 육군 모병소 역시 파격적인 채용 보너스를 내걸었습니다. 보너스 금액이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저희가 퀵십 보너스라 그래서 사인을 하고 나서 이제 입대를 30일 안에 하게 되면은 이제 보너스가 좀 높은 금액으로 측정이 돼 있어요. 한인회와 페이스, KYCC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35개 정부 기관과 기업,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취업 박람회에서는 채용에 필요한 무료 교육과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소개됐습니다. 특히 신분에 상관없이 구인을 하는 곳도 있어 관심을 모았습니다. Post-pandemic world, we're all struggling the same. So you see a lot of diversity, a lot of variety of demographics. Even our target audience is not strictly just one Gen Z, just millennials. You know, we service every demographic. 행사를 주관한 KYCC 측은 이후에도 주류 기업과 단체들의 한인 채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 제공과 지원 역할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사무실 공실률이 13%에 육박하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분기 사무실 공실률이 12.9%를 나타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무실 8곳 중 1곳은 비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공실 증가 등으로 사무용 건물의 평가 가치가 빠르게 떨어져 부동산 개발사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서 대출 은행들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무용 건물 가격은 지난해 초 이후 25%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재택근무와 이커머스 확대 등으로 사무실과 소매상점 수요가 줄고 있어 공실률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나서면서 사무실 공간을 줄이는 가운데 기존 임대 기간이 끝날 경우 사무실 공실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7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던 주택가격 하락세가 멈췄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2월 집계된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2%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이 주택가격 지수를 올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커서 동부 지역은 집값이 많이 올랐고 서부 지역은 크게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별로는 동부의 마이애미가 10.8%, 템파는 7.7%, 애틀랜타는 6.6%가 오른 반면 서부의 샌프란시스코는 10%, 시애틀은 9.3%나 가격이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제에 대한 문건이 발표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조태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오늘 밤 국빈 공식 환영식에 뒤이어 시작됩니다. 첨단 기술과 경제 안보, 확장 억제, 인적 교류에서 구체적 실질적 논의를 하겠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행동하는 동맹의 결과물은 북한 핵 위협 시 미국이 핵 자산 등을 제공하는 확장 억제의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게 될 걸로 보입니다. 핵 계획 실행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장관급 확장 억제 상설협의체 신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확장 억제 논의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굳건한 약속을 완수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한미는 정상회담 뒤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급망과 반도체, 배터리 등의 첨단 기술 협력도 주요 의제입니다. 미국 측은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는 반도체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Now, this will obviously include efforts to coordinate our investments in the semiconductor sector to secure critical technologies and to address economic coercion.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 무기 지원 여부는 우리는 의제가 아니라고 했고 미국 측도 지원은 한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미가 안보 경제에서 어느 정도까지 밀착할지 또 이를 어떤 수준으로 명문화할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이번 국빈 방미의 성적표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투자 신고식에서 미국의 6개 기업이 19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경제 외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핵심은 첨단 산업 분야 협력 강화였습니다. 반도체와 수소, 친환경 분야 미국 6개 기업이 우리 돈 2조 5천억 원을 투자해 한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투자 규모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첨단 기술을 우리 한국 산업에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양국 경제 발전에 큰 시너지로서 기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 산업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는 한국에 투자하면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인 세제 지원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미는 가치 동맹인 만큼 동맹끼리 핵심 기술과 공급망을 공유하는 프렌드 슈어링의 최적의 상대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관계를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 양국이 함께 성장하고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센터를 찾아 우주산업 분야 협력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나사 연구센터 방문은 해리스 미 부통령이 직접 안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첨단 기술 동맹을 통한 한미 동맹 강화 전략을 제시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기조 속 실익을 챙기는 건 아직 숙제입니다. 윤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하고 미국인 참전용사 3명에게 태극 무공 훈장을 직접 수여하는 등 70년 한미동맹의 의미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KBS 뉴스 신재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